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쏙쏙 부동산 TV 진행자 최지만입니다. 오늘 쏙쏙 부동산 주제는 금리에 대해서 함께 토론해 주실 재개발 재건축 장영철 전문가와 부동산 만능 박사 이윤환 전문가님을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등 부동산 업계에 있는 분들은 삼고지옥이라고 표현합니다. 고금리 시대가 계속되면서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시장의 변화는 불가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큰 부작용을 남기지 않도록 연착륙을 유도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고금리에 대한 현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정부의 대책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진단해 보는 토론을 이 자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이윤환 전문가님한테 지금 미국이 저희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금리와 상호 이제 연동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인상하는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이제 상승한 이유가 가장 큰 거죠. 고물가? 이제 예. 인플레이션인데, 네. 기존에 이제 올해 그러니까 2023년 이전이지 이제 2021년까지 해서요. 예. 저금리 기조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금리에서 파생되는 고물가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를 좀 올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2022년 한 해 동안 상당히 큰 폭의 자이언트 스텝을 거쳐서 금리를 이제 올리게 된 거고, 자, 뭐 최근까지는 어쨌든 미국 금리는 4.5%,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3.5%. 근데 작년 초 이맘때만 해더라도요, 우리 대한민국의 금리가 더 높았다. 기준금리가 미국이 더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미국이 이제 큰 상승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앞으로 올해도 그런 어떤 금리 상승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냐, 얼만큼 또 올릴 것이냐라고 본다면 대체적으로 4.5에서 우선 0.25짜리 0.25로 이제 소폭 오르는 정도로 했던 두 차례 정도 올리는 게 다가 아닐까. 왜냐면 계속해서 이제 올릴 수만은 없는 게 그래도 그 고금리 현상 때문에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5%를 꼭지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속해서 그 금리를 또 얼만큼 이어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윤환 전문가님이 이제 추정을 했을 때 한 두 차례 정도 이제 5%가 이제 상한선으로 이제 생각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기존에 보면은 기준금리가 저희가 원래는 미국 같은 경우가 저희를 이제 더 넘어서는 경우는 없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2020년 이제 코로나 여파로 해가지고 이제 저금리의 풍부한 유동성이 이제 시장을 이제 이끌어왔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하여간 금리인데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장영철 전문가님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요즘 고금리 쇼크로 인해서 입주를 앞둔 수분양자들은 물론이고 이제 2020년이랑 21년 그때 들어갔던 영끌족들이 있잖아요. 그 영끌족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이제 2021년에 이제 2017년부터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폈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이제 오히려 가격이 더 올랐죠. 중저가부터 해서 고가 아파트까지, 뭐 서울의 어지간한 아파트는 거의 어떤 지역은 3배까지 오른 지역도 있고요. 대부분은 뭐 평균 2배 정도 다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5년 전, 6년 전에 비교해서. 그런데 이제 2021년도에 이제 거래량은 적어지면서 가격만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됐거든요. 이제 실수요자들이 아무래도 막차를 타다 보니까 한 건만 거래돼도 그게 실거래가에 올라가잖아요, 국토부에.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은 적은 대신에 이제 계속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이제 표면적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 특히 이제 20대 후반, 30대 중후반에서 이제 특히 이제 아이도 낳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집을 좀 늘려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처음에 뭐 1인 가구, 이제 1인 가구에서 시작할 때, 아니면 뭐 작은 오피스텔에서
이제 하다가 이제 애도 태어나고 이제 어느 정도 가정을 영위하다 보면 좀 집이 확장돼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2021년에 막차로 이제 우리 그 영끌족들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금리가 계속 이제 오르는 상황에서도 이제 조금씩 금리는 그때까지는 뭐 큰 폭으로 21년에는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그때만 하더라도 뭐 1.25% 정도밖에 1.5% 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대출 금리 해도 뭐 한 3%대 네. 많으면 3%대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 대출 한도도 많이 나왔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주택을 구입을 했는데 특히 이제 어디에서 발생됐냐면 이제 아무래도 한 6억에서 한 10억 정도 사이의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20평대, 그러니까 서울의 이제 구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제 그 강북 지역에 우리 노도강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쪽에 좀 집중을 한 거죠. 뭐 노원구 중계동이라든지 상계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했는데 이제 막상 이제 그 아까도 우리 이혼환 전문께서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처음에 0.25%에서 이제 1년 만에 단숨에 4%대 정도 이건 이례 없을 정도로 금리를 어마어마한 폭으로 인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거기에 따라가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고금리다가 되다 보니까 대출 이자 부담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거였기 때문에 이 영끌족들이 2021년에 가격이 거래량은 없었지만 표면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매입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점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상투를 잡았다는 얘기인데 그 상투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고금리와 더불어서 이제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중에 일부 이제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투매 어차피 양도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빚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좀 하락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지금 니는 집값 이제 하락세는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뭐 아무래도 올해 정도, 그러니까 저는 이걸 상대적으로 집값 하락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예. 2020년 가격으로 다시 이제 회귀하고 있다. 왜? 2020년에는 상대적으로 거래가 늘으면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2021년 상황은 좀 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서울에 있는 아파트나 경기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2020년도 가격을 좀 회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렴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 현상은 아무래도 한 올해 정도까지는 이제 좀 최장 기간으로 본다 그러면 내후년 이제 뭐 그러니까 올해 아니면 내년 정도 초까지는 이런 현상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미국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를 이제 베이비 스텝이라도 0.25%씩 한두 차례 더 인상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거기에 따라갈 거냐 말 거냐는 좀 이제 부차적인 문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고금리 현상은 조금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자 부담이 높은 이제 영끌족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와 좀 다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 전에는 이제 기준금리가 올리기 전에 시장금리가 먼저 선번향해가지고 이제 뭐 그 예대금리라든지 그렇죠. 이런 예. 것들을 이제 상투적으로 좀 팔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시장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는 그 업체에서는 4.5%까지 지금 예. 진행을 기준금리랑 좀 다르게 좀 또 인하하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은행권들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고요. 예. 이제 선제적으로도 금리를 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선제적으로 금리를 조금씩 내린다는 얘기는 네. 이제 금리 인상 폭이 이제 거의 정점을 좀 이제 지나가는 단계가 아닐까. 더 이상 큰 폭의 이제 네. 금리 인상은 지금 가뜩이나 이제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야 달러를 찍어내는 자기네들이 발행을 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2,000조 정도를 갖다가 화폐 발행을 했었거든요. 지난 2008년 리만 사태 때부터 물론 코로나가 있었지만 근 지금 10년, 12년 정도 해가지고 통화량을 푸는 정책을 했지만 이제 지금에서 2,000조를 끌어들였습니다. 거의 이제 빨아당겼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 더 이상 여지는 좀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이제 좀 은행권들이 좀 선제적으로 내리는 경향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자,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예. 일단 기존 우리 이제 한국의 이제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렸어요. 근데 올리는 과정 중에서 은행 측에서는 소위 이제 예금에 대한 이자, 그리고 대출에 대한 이자에서 뭐 보통 이제 은행에 대한 수익이 예대 마진에 있다라고 하는데 예금 금리는 일단 금리가 올라가면서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어느 정도 오르다가 내려버렸어요. 예금 금리를. 그런 상태에서 대출 금리 계속해서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소위 예대 마진의 폭이 지금 최대치다. 그래서 뭐 은행들의
직원들이 가는 성과금마저도 굉장히 큰 폭인데 정부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올린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예금리는 빠지고 대출금리는 올라 있고 그래서 은행이 계속해서 이런 그 구조적인 모순, 예대 금리를 최대폭으로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견제를 하고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지금 3.5인 상황에서 3.75를 한 차례 더 올릴지는 미지수지만 그런다고 손 치더라도 대출금리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인하하는 폭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부동산에서 대출을 안고 지금 집을 사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 앞으로는 대출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4%대라든지 이 정도로 해서 대출 받는데 또 대출 상품도요. 1주택 1주택을 사려는 분들 생애 최초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또 특혜라는 게 있어요. 이제 보금자리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금리를 최저 금리로 해서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화된다는 게 생긴다면 부동산 시장도 다시금 이렇게 되살아나는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으로 이제 금리가 이제 올해 하반기까지 한 2차례 정도 예상하고 계신데 그러면은 지금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난지 그거 좀 있으면 일단은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거래 워낙 이제 거래 절벽 상황인 속에서 가격이 이제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실상 좋은 지역, 소위 강남 또 강변, 유망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폭으로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요소요소 이제 워낙 거래가 없다 보니까 가격이 지금 빠지는 부분인데 이 가격이 소위 급급매로 나온 물건들은 어떤 것 때문에 나오냐면 예를 들어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시간 내에 팔아야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소위 급급매예요. 그걸 알고 선제적으로 정부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을 2년까지 잡았다가 이제 3년으로 연장을 했죠. 그 3년이란 부분이 결국은 올 초에 2년을 도래하신 분은 내년 초까지 1년이 더 연장이 된 케이스인데 1년 동안 그런 급매물들이 우선적으로 상반기에 소진이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는 급매물, 즉 중반기 이후로는 어느 정도 일시적 2주택이 아닌 이제 급해서 팔아야 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가 무차적으로 이렇게 급매물이 나올 것이고 자 그런 상태로 봤을 때 우리가 가시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좀 계속 빠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겠지만 그렇게 해서 급매물이라든지 급매물이 빠지고 난 경우라면은 가격이 다시 제자리 걸음을 걸을 때 그걸 가격 상승으로 볼 것이냐 그건 이제 미지수겠지만 어쨌든 다시 본 궤도 어느 정도 금액이 좀 정상화되는 시기는 빠르면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장영철 전문가님한테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 이윤환 전문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무주택자 경우 지금 집값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9년 4분기로 이제 회귀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지금이 어떻게 타이밍이 맞는 건가요? 예, 뭐 타이밍으로 보자면 뭐 어떤 전문가분들은 뭐 이제 언론에서 많이 뭐 좀 더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뭐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예, 가격이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현환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일시적 2주택자들 올해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그 일시적 2주택자들이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급해서 내놓은 물건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거래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가격을 내려서 파는 폭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괜찮은 아파트 가격 분석을 해보셔서 다시 2020년대 가격으로 보셔서 그 가격보다 지금 더 싸게 나왔다. 예, 물론 그게 정상적 가격은 절대 아닙니다.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의 가격은 의미가 없는 건데 그거라도
그게 2020년 가격보다 더 싸게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잡는 게 맞죠. 예. 더 기다리면 어차피 이제 금리가 고점을 지나서 이제 서서히 이제 2023년부터 완화되는 시점이잖아요. 지금도 벌써 언론 기사를 뭐 잠시 보면 이제 뭐 중개업소들이 요새 그 얘기를 하거든요. 예, 얼마에 더 내려서 팔까요? 이제 문의보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집주인들이 응답을 별로 안 한대요. 예, 그래서 이제 규제가 풀리니까 체감상으로 조금씩 이제 풀린다라고 지금 요새 기사도 나오는데, 지금이라도 2020년 가격보다 조금 더 낮춰진 가격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잡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번엔 이제 이윤환 전문가님한테 이제 무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들은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게 나은지. 사실 다주택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면 이제 종부세예요. 그쵸, 세금이죠. 그래서 보유 중에서 이제 재산세 그리고 이제 종부세가 있는데 뭐 재산세야 이제 물건별로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큰 폭이 아닌데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는 다주택이다라고 한다면 기존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야말로 세금 폭탄으로 해서요 정말 너무 과하게 이렇게 낸 것 때문에 아우성이 굉장히 좀 컸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너무 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절감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많이 지금 완화를 해주고 있는 상태예요. 소위 다주택자 일단 조정대상 구역도 용산과 강남 3구를 제외가 다 풀었지 않습니까? 자, 그 부분하고 또 이제 세율도 기본 세율을 원칙으로 하되 이제 중과 세율 같은 경우는 소위 공시가 합산 금액이 대략 한 24억 정도 여야만 고가의 세율을 이렇게 매겨지는 그 이하다 라고 한다면은 일반 세율로 적용을 받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공시가가 24억을 넘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자, 그렇지 않다면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만약에 갖고 있는 게 내가 강남에 한 채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강남하고 멀지 않은 곳에 한 채 갖고 있고 또 하나 갖고 있는 것마저도 사실 괜찮은 지역이다, 두주택이다 라고 한다면 지역에 따라서 보유를 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무조건 문재인 정부에서는 1주택을 갖고 가.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 다 정말 세금 때문에 버티기 힘들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지 않습니다. 펴게 됐는데 모든 우리나라를 제외한 선진국이나 이런 그를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1주택만 갖고 있는 나라보다도 오히려 2주택, 3주택이야. 다주택을 소수가 갖고 있는 분들이 더 많긴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아주 상식적인 부분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물론 그 종부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아야 되시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유망한 지역에 소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필요에 따라서는 버텨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왜냐면 앞으로도 종부세에 대한 부분을 더 이렇게 줄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우선 한시적으로 2022년도 같은 경우는 공정시장가 비율 같은 경우도 100%에다가 60%를 낮췄고, 그거를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80%로 다시 올린다고 하는데, 그마저도 한 차례 더 60%로 낮추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생각하는 것보다 종부세에 대한 부담은 크게 없기 때문에 좀 버틸 수 있는 분, 즉 좋은 물건을 갖고 있는데 팔면 아까울 만한 그런 걸 소유하신 분들한테는 저는 조금 보유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과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그 내용은 저희 그 신화경제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세미나 참석하셔가지고 들으시고요.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쏙쏙 눌러주세요. 자, 그럼 오늘 자리를 같이 그 토론에 참여해주신 이윤환 전문가님과 장현철 연구원님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쏙쏙 부동산 TV였습니다.